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며 아스팔트 위에서 무수한 물보라를 일으켰고 도시의 소음은 거대한 회색 장막 뒤로 물러났다. 한채원은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이 무자비한 빗속을 달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삼촌 한태식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채원아, 이건 다 널 위한 거야. 그 김 사장님만 잡으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끈적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담보로 한 거래. 그것이 삼촌이 말하는 미래의 실체였다. 오늘 밤 예정된 저녁 식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뛸 힘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낯선 골목뿐이었다. 휘황찬란한 강남의 불빛은 저 멀리 있었고 이곳은 도시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구석이었다. 그때 희미한 넌사인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레벨 업 PC방. 그 불빛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늦은 시간에 PC방에 들어가는 것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삼촌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을 거라는 공포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유리문을 힘껏 밀고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는 안도할 틈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채원은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단단한 가슴팍에 머리를 박은 그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다. 남자는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였다.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인상이 가득했고 왼쪽 눈썹 위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검은 티셔츠 너머로 다부진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는 방금 게임에서 졌는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채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정신 안 차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채원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의 시선은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채 그녀의 흠뻑 젖은 모습에 머물렀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빗물이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듯 했다. 남자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손님 아니면 나가. 그의 말은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채원은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삼촌의 소나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유리문 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건장한 남자는 분명 삼촌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채원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흉터 있는 남자의 등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의 단단한 등이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듯 짧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차가운 빗물 때문에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다.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딱 한 번만,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PC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매장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주원의 등 뒤에 숨어있는 채원을 발견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원에게 다가와 거만하게 말했다. 어이 학생, 뒤에 있는 아가씨 우리랑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니까 이리 내놓지. 그의 말투에는 주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주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짜증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건 남자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내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PC방 안에 시끄럽던 키보드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양복 남자들은 주원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들은 주원의 덩치와 험악한 인상을 그제야 제대로 파악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학생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지는 게 좋을 거야. 다른 남자가 거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주원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양복 남자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이 가게 안에 들어온 이상 이제 내 상관 있는 일이 됐어. 그리고 난 학생이 아니야. 그의 시선이 두 남자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내 손님한테서 손 떼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묵직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 동네에서 주원의 악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 듯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물러섰다. 두고 봐 이 계집애. 반드시 잡을 테니. 그들은 채원을 향해 악의에 찬 눈빛을 던지고는 PC방을 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PC방 안의 공기는 다시 원래의 소란스러움을 되찾았다. 하지만 주원과 채원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다. 채원은 여전히 그의 팔을 붙잡은 채 떨고 있었다. 주원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이제 됐으니까 가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다. 채원은 갈 곳이 없었다. 지금 나가면 그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는 주원을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에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 일찍 바로 나갈게요. 절대로 폐 끼치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주원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 아래에서 채원은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안쪽 창고 옆에 휴게실 있어. 소파에서 자. 그의 허락에 채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주원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시끄럽고 따라와. 그는 앞장서서 PC방 안쪽으로 걸어갔다. 휴게실은 작고 비좁았다.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공간의 전부였다. 하지만 채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주원은 벽장에 처박혀 있던 낡은 담요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이거라도 덮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귀찮게 하지 마.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가려 했다. 채원은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다. 저기, 성함이라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권주원. 하지만 부를 일 없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채원은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손에 들린 담요를 끌어안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권주원이라는 남자.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채원은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늘 밤 처음으로 낯선 남자의 공간에서 낯선 담요를 덮고 잠들어야 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소파의 딱딱한 감촉의 채원은 밤새 뒤척였다. 희미한 담배 냄새와 전자기기들이 내뿜는 미열이 섞인 공기가 낯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밖에서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들려왔다. 어젯밤에 폭풍 같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하며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권주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나간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채원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폈다. 그때 휴게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컵라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뜨거운 물이 부어져 있었고 옆에는 아무렇게나 찢은 메모지 조각이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먹고 가. 그의 말투만큼이나 퉁명스러운 쪽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밤새 굶주린 배는 정직하게 울렸다. 그녀는 나무젓가락을 뜯어 조심스럽게 면을 풀었다. 따뜻한 국물이 속으로 들어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어젯밤과 달리 이 작은 옹이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컵라면을 비웠다. 그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권주원이 아니었다. 선하게 생긴 눈매에 쾌활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채원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구세요, 사장님 손님. 그는 경계심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채원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어제 신세를 좀... 그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시구나. 전 여기 매니저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웬일로 사람을 다 들이셨네. 그는 넉살 좋게 웃으며 채원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다. 그의 친절함에 채원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PC방 입구 쪽에서 권주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김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곧이어 주원이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채원과 민준을 차례로 훑었다. 그저 바라봤을 뿐인데도 민준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쩔쩔맸다. 형님, 잠깐 음료수 가지러. 주원은 대답 대신 민준을 한번 쏘아보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파악한 민준은 재빨리 음료수 몇 개를 챙겨 도망치듯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휴게실에는 다시 정적과 어색한 공기만이 남았다. 주원은 채원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신의 락커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무관심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채원은 조용히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는 삼촌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협박이었다. 어젯밤엔 용케 도망쳤더구나. 하지만 넌 내 손바닥 아니다. 오늘 안으로 네 발로 기어들어오지 않으면 내 부모가 남긴 유품인 그림들부터 갈기갈기 찢어버릴 줄 알아라. 삼촌의 메시지는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부모님의 흔적이 담긴 그림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었다. 채원은 결심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림들과 최소한의 짐이라도 챙겨서 이곳을 서울을 완전히 떠나야 했다. 그녀는 주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였다. 저 어젯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주원은 돌아보지 않은 채 어깨 너머로 짧게 대꾸했다.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채원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작은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작은 휴게실을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PC방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에 있는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그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삼촌의 사람들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를. 그녀는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반쯤 부서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문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처참한 광경에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밤새 내린 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천장의 일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방 안은 온통 흙더미와 빗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책들은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고 새로 산 스케치북과 물감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진 천장 아래 깔려있는 캔버스들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부모님의 유품이었다. 화가였던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그림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들을 감싸고 있던 방수포를 걷어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캔버스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유화물감은 빗물에 번지고 흘러내려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망가진 그림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등 뒤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놀라 고개를 돌린 채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권주원이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의 처참한 광경과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젯밤 채원이 떨어뜨린 낡은 학생증을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주소지를 본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오토바이를 몰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채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위로의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팔목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어젯밤처럼 단단하고 거칠었다. 채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에게 이끌려 엉망이 된 옥탑방을 나섰다. 주원은 그녀를 데리고 다시 PC방이 있는 건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PC방 입구가 아닌 건물 옆에 있는 좁은 외부 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2층에 있는 낡은 철문을 열었다. 그는 채원을 안으로 이끌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PC방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곳은 그의 개인적인 공간, 그의 집이었다. 채원은 어리둥절한 채 현관에 서서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여놓은 이 남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의도를 그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권주원의 집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넓지 않은 거실에는 기능적인 가구들만 최소한으로 놓여 있었다. 낡은 가죽 소파, 커다란 텔레비전과 여러 대의 게임기,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집 안에는 그의 채취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배어 있었다. 채원은 자신이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처럼 느껴졌다. 주원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턱짓으로 욕실을 가리켰다. 씻어. 감기 걸리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쭈뼛거리며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욕실에서 나온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어제부터 이어진 긴장과 추위, 그리고 오늘 아침의 충격이 한꺼번에 그녀의 몸을 덮쳤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결국 정신을 잃었다.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등 뒤에서 그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팔을 느낄 수 있었다. 주원은 막 거실을 나서려다 쓰러지는 채원을 보고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팔에 안긴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상황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안아들어 유일한 침대가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서랍에서 천개를 찾아 서툴게 그녀의 이마에 갖다 댔다. 천개의 액정에는 39.2디카니시테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지갑과 열쇠만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달려간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중년의 여약사는 그의 험악한 인상과 다급한 모습에 잠시 경계하는 듯했다. 열이 높고 몸살 기운이 있는 젊은 여자분이라고요. 약사는 해열제와 감기약을 챙겨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여자친구가 아픈가 보네. 쯧쯧. 아무리 젊어도 몸은 챙겨가면서 놀아야지. 그녀의 오해 섞인 말에 주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약을 계산하고 서둘러 약국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아픈 사람에게는 죽을 끓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그는 휴대폰으로 흰죽 끓이는 법을 검색하며 어설픈 솜씨로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부었다. 물량을 조절하지 못해 죽은 금세 멀건 미음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요리 실력에 짜증을 내며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귀찮게 진짜 그는 완성된 혹은 망쳐버린 죽과 약을 쟁반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다. 채원은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야, 일어나. 약 먹어. 그의 목소리에 채원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아빠, 그림. 안 돼. 주원은 그녀의 헛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그녀의 등을 받쳐 상체를 일으켰다. 그는 숟가락으로 겨우 죽 몇 술을 떠먹이고 약을 입안에 넣어주었다. 그녀가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다시 그녀를 눕혔다. 그는 수건을 물에 적셔 그녀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의 행동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채원이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주원은 거실로 나왔다.
그는 현관에 놓인 그녀의 다해진 신발과 흙탕물이 묻은 작은 가방을 보았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은커녕 제대로 된 소지품 하나 없어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의 대형마트와 의류 매장이었다. 그는 여성복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는 결국 가장 편해 보이는 트레이닝복 세트와 잠옷 몇 벌을 골랐다. 그리고 속옷과 양말 수건과 칫솔 같은 생필품들을 망설임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시내에 있는 대형 화방이었다. 화방에 들어선 그는 전문가용 이젤과 최고급 유화물감,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들을 가리켰다. 점원은 그의 의외의 선택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문가가 쓰는 걸로 전부 다 주세요. 그는 채원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채원은 막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주원은 침대 옆 바닥에 쇼핑백들을 전부 내려놓았다. 그가 만들어낸 소리에 채원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집에서 그 넝마 같은 옷 입고 돌아다니지 마. 채원은 할 말을 잃었다. 쇼핑백 안에는 여성용 의류와 생필품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가방에는 그녀가 꿈에서도 그리던 전문가용 미술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무심한 말투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심한 배려에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목이 메어왔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주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박소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만들었다는 김치찜이 담긴 반찬통을 들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주원 씨, 저녁은 먹었어요. 혹시나 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그녀의 시선은 주원의 어깨 너머로 집 안을 살폈다. 그리고 곧 침대 위에 앉아있는 채원을 발견했다. 심지어 채원의 주변에는 방금 막 쇼핑을 마친 듯한 쇼핑백들이 널려 있었다. 박소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꼬는 투로 변했다. 어머, 손님이 계셨네. 내가 방해했나 봐. 그녀는 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근데 이 아가씨는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앤데 주원 씨 침대에 앉아있는 거지. 혹시 주원 씨가 요즘 이런 취향이었나? 그녀의 말은 채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채원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주원이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채원을 가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소진 씨,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가봐. 그는 소진의 손에 들려있던 반찬통을 빼앗아 들고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려 했다. 소진은 당황하며 외쳤다. 뭐야, 권주원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이야? 주원은 문을 닫기 직전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찾아오지 마. 쾅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채원은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는 주원의 넓은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을 귀찮은 짐짝 취급하던 남자가 방금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매몰차게 대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박소진이 쫓겨난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권주원은 방금 전의 소동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태연했다. 그는 소진이 두고 간 김치찜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채원에게 고갯짓을 했다. 밥 먹어. 그리고 약 챙겨 먹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채원은 그의 말에 조용히 따랐다. 그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모순 덩어리였다. 자신을 귀찮아하면서도 밥을 챙겨주고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악의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있는 공간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채원의 열은 완전히 내렸고 몸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주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보냈지만 식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음식을 사들고 올라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들만의 기묘한 동거 규칙이 생겨나고 있었다. 채원은 그가 사준 미술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로 창밖 풍경이나 작은 사물들을 스케치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주원의 얼굴에 펜을 멈추기도 했다. 흉터가 있는 험악한 얼굴,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종이 위에 옮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PC방 일을 마치고 올라온 주원은 소파에 앉아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는 채원을 보았다. 그녀의 옆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저 그늘을 걷어내고 싶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말없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 오락실이었다. 시끄러운 게임 소리와 학생들의 환호성 속에서 그의 존재는 유독 눈에 띄었다. 그는 거대한 인형 뽑기 기계 앞에 멈춰 섰다. 기계 안에는 그의 상반신만한 크기의 거대한 갈색 고민형이 들어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기계에 밀어 넣었다. PC방 사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형을 향해 고정되었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고민형을 뽑기 위해 기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기이한 광경이었다. 몇 번의 실패가 이어지자 그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졌다. 그는 거의 오기를 부리듯 돈을 계속해서 집어넣었다. 마침내 집게가 고민형을 단단히 붙잡아 출구로 떨어뜨렸을 때 주변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주원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고민형을 품에 안았다. 인형은 그의 덩치에도 불구하고 버거워 보일 정도로 컸다. 그는 인형을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 기묘한 광경을 자신의 집 창문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소진이었다. 며칠 전의 굴욕으로 분노에 차 있던 그녀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저 고민형.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서 왜곡된 상상이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권주원은 사실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것은 부끄러워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안한 마음에 저렇게 큰 인형을 사서 사과하러 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승리감에 찬 희열로 바뀌었다. 소진은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주원이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고민형의 얼굴이 반쯤 가려진 주원이 나타났다. 소진은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주원 씨,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도 그날은 좀 심했어요. 이제 화 풀게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고민형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침 PC방 직원 몇 명이 담배를 피우러 나와 있었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 몇몇도 흥미롭다는 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소진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듯한 분위기였다.
소진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하지만 주원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소진의 손을 피해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박소진의 얼굴만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착각하지 마. 그 한마디에 소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주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당신 거 아니야.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마치 공개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듯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이건 지금 내 집에 있는 사람 거야.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명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소진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것 같던 이전과는 달리 모든 이에게 선언하듯 내뱉었다. 그리고 박소진 씨, 당신의 그 역겨운 짝사랑 노름 이제 그만하지. 구역질 나니까 그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와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편 집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채원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권주원이 거대한 고민형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박소진이 그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 그리고 주원이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자 소진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까지.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주원은 얼어붙은 소진을 그대로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계단을 올라와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창가에 서 있는 채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들고 있던 거대한 고민형을 그녀의 품에 거의 던지다시피 안겨주었다. 갑작스러운 무게의 채원은 뒤로 비틀거렸다. 그는 채원의 당황한 시선을 외면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시끄러워서 오락실 갔다가 아무거나 뽑아왔어. 걸리적거리니까 알아서 치워. 그의 말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귀찮은 쓰레기를 떠넘기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기를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채원은 자신의 키만한 거대한 고민형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인형의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밖에서 들었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 자신에게 선물을 떠넘기는 그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민형.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새 훨씬 더 위험하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거대한 고민형은 채원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인형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인형의 부드러운 털은 권주원의 투박한 배려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채원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부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의 공간에 머물고 그의 음식을 먹고 그가 사준 옷을 입는 모든 순간이 빚을 지는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고 그의 보호 아래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독립해야만 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그에게 진 빚을 갚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의 PC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로 일자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구인 공고 속에서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무지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보조교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무관 전공자 우대라는 조건이었다. 휴학 중인 그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였다.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주원이 사준 전문가용 스케치북에는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PC방의 분주한 풍경,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모습. 그녀의 그림에는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그림들이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해 주리라 믿었다. 면접날 아침 채원은 주원에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을 채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긴장감과 함께 집을 나섰다. 미술학원의 원장은 인상이 좋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채원의 어린 나이와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하지만 채원이 조심스럽게 내민 포트폴리오를 펼쳐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림에는 채원의 재능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원장은 감탄하며 그녀의 그림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면접은 성공적이었다. 원장은 채원의 차분한 말투와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다. 바로 채원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원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을 시기하는 아기가 바로 그 순간에도 꿈틀대고 있었다. 박소진의 집에서는 그녀의 울음 섞인 하소연이 한창이었다. 엄마, 그 계집애 때문에 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권주원 그 인간도 똑같아. 그녀의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딸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채원을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소진의 어머니가 전화를 건 곳은 바로 무지개 미술학원의 김 원장이었다. 그녀는 김 원장과 동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김 원장 나야, 소진이 엄마. 다름이 아니라 오늘 면접 보러 간 한채원이라는 애, 그거 절대 뽑으면 안 돼. 그녀는 교묘하게 거짓과 사실을 섞어 채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글쎄,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애라니까. 깡패 같은 남자 집에 얹혀 살면서 행실도 아주 불량하대. 그런 애한테 어떻게 우리 귀한 아이들을 맡겨 당장이라도 무슨 일 생길지 몰라. 그녀의 악의적인 말들은 김 원장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강사의 평판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김 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채원의 재능과 인품은 마음에 들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라도 도는 날에는 학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하기로 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순간이었다. 채원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원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이제 곧 월급을 받으면 주원에게 돈을 갚고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미소 지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술학원이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한채원 씨,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내부 사정으로 다른 분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채원은 길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감싸던 따뜻한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왜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주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희망을 품고 나섰던 아침과는 달리 돌아오는 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의존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주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는 채원을 흘끗 보며 물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다. 채원은 애써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실망감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고민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주원은 그녀의 어색한 미소와 힘없는 발걸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게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미간에는 희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문이 닫힌 방 안에서 채원은 거대한 고민형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조용한 절망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채원은 웃음을 잃었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주원이 사준 최고급 미술 도구들은 방 한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그녀의 존재감은 희미해졌지만 그녀가 내뿜는 깊은 절망감은 집 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권주원은 그 변화를 무시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경이 쓰였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PC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김민준을 구석으로 끌고 갔다. 야, 그 꼬맹이 무슨 일 있었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민준은 주원의 험악한 표정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을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다. 박소진의 어머니가 퍼뜨린 악의적인 험담과 그것 때문에 채원이 미술학원 일자리를 잃게 된 전말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원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가 꽉 쥔 주먹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갔다. 그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그것을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 가두었다. 그는 민준에게 더 묻지 않고 PC방 가장 안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문을 닫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극도로 깍듯한 태도였다. 주원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다. 이 지역에 있는 무지개 미술학원. 원장 이름이 김선영일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여자 입에서 한채원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2번 다시 그 이름에 대해 함부로 짓거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는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바로 그 시각 무지개 미술학원의 김선영 원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어 있었다. 전화는 그녀가 입주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건물의 실소유주인 YS그룹의 지시에 따라 김 원장의 비윤리적인 강사 채용 문제를 이유로 임대 계약의 즉각적인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통보했다. YS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 원장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녀는 당장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한채원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을 찾아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PC방으로 향했다. PC방 안은 평소처럼 소란스러웠다. 김 원장이 문을 부숴줘라 열고 들어섰을 때 카운터에 기대서 있던 권주원이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집을 향해 턱짓을 했다. 채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2층에서 내려왔다. 채원이 나타나자마자 김 원장은 그녀를 향해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PC방 안에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한채원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발 부디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PC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뜬 소문을 믿고 채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울먹이며 사과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급여와 정식 계약서를 내밀며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PC방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채원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구원을 청하는 눈빛으로 주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날 밤 채원은 정식 교사 계약서를 손에 쥔 채 주원과 함께 집으로 올라왔다. 집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채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원의 앞에 마주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일, 당신이 한 거죠? 그렇죠.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주원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뜨거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채원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깟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네가 왜 우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를 아프게 한 세상을 향한 분노였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다. 네 재능을, 네 자신을 왜 그런 하찮은 것들 때문에 썩히고 있냐고. 그는 채원의 양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벽으로 밀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다시는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런 표정 짓지 마. 내 눈앞에서는. 그의 말은 명령이자 간절한 부탁처럼 들렸다. 채원이 그의 말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덮쳤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달콤한 키스가 아니었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거칠고 소유욕 강한 입맞춤이었다. 채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키스는 그녀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켰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술을 떼었을 때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의 키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강렬한 의식과 탐색전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지만 서로의 모든 움직임을 감각의 촉수를 곤두세워 느끼고 있었다. 채원은 다음 날부터 미술학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가 가득한 공간은 그녀에게 놀라운 치유의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작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일과를 마치고 주원의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안정을 되찾자 그녀의 손은 다시 캔버스를 찾았다. 그녀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그것은 권주원의 초상화였다. 그녀는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그의 얼굴을 그렸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들을 캔버스 위에 옮기면서 그녀는 그 남자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주원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거실 한가운데서 이젤 앞에 앉아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채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채 오직 캔버스와 자신만의 세상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캔버스에는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녀는 깊이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캔버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림 속의 자신은 그녀의 눈을 통해 재해석된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깡패나 PC방 주인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분노를 눈 속에 간직한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을 느낀 채원이 화들짝 놀라며 붓을 놓쳤다. 아, 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당황함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감추려는 듯 몸으로 캔버스를 가렸다. 주원은 그런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나직이 물었다. 그 흉터, 보기 흉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자조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아니요, 흉터가 아니라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녀의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믿는 역겨운 인간들 틈에서 살았어.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경멸하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위선에 환멸이 나서 전부 버리고 도망쳤지. 그러다 시비가 붙었고 그냥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을 뿐이야. 그 대가가 이거고. 그는 자신의 흉터를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지만 채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키스가 물리적인 벽을 허물었다면 이 순간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들은 상처를 통해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서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추악한 복수의 계획이 무르익고 있었다. 박소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두 번에 걸친 굴욕을 곱씹으며 이를 갈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험담이나 방해 공작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들은 한채원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소진의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동네에서 질이 안 좋기로 소문난 건달패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두툼한 돈 봉투를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 앞에 내려놓았다. 남자는 돈 봉투를 열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진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채원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히 겁만 줘서는 안 돼요.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해요. 저 계집애가 가진 유일한 재주가 그림 그리는 거니까 두 번 다시는 붓도 못 잡게 손가락이라도 부러뜨려 놔요.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다. 건달들은 서로 음흉한 미소를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아주 제대로 손봐서 다시는 남의 남자의 눈독 못 들이게 만들어 놓을 테니. 그들은 채원이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을 노려 그녀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주말 영화관이라는 단어들이 오갔다. 같은 시각 주원의 집. 채원은 그의 초상화에 마지막 붓질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눈빛을 담아내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주원은 소파에 앉아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문득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보러 갈까? 그의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에 채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작은 행복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함께할 행복한 주말을 겨냥해 검고 추악한 덫이 이미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처 입은 심장들의 멜로디 위로 불길한 전주곡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다. 그날 아침 집 안의 공기는 설렘과 어색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채원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가 사준 옷들 중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골랐다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다시 편한 청바지로 갈아입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나무잎처럼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원 역시 평소와는 달랐다. 그는 늘 입던 검은 티셔츠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다. 무심한 척했지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그의 모습에서는 분명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둘 다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첫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일반적인 대형 영화관이 아니었다. 도심의 한적한 건물 꼭대기에 위치한 최고급 시설을 갖춘 프라이빗 상영관이었다. 푹신한 소파와 담요, 그리고 둘만을 위한 거대한 스크린이 그들을 맞았다. 주원의 서투른 로맨스는 이런 식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오직 둘만의 완벽한 공간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화면에서는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주원은 어색하게 팝콘을 집어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채원의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끝에 닿는 순간 채원은 작게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하고 커다란 그의 손이 그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아니었다. 그저 막 사랑을 시작한 평범한 연인이었다. 채원은 주원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내 편안하게 힘을 풀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영화가 중반쯤 지났을 때 채원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원은 잡고 있던 손을 아쉽다는 듯 놓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그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상영관을 나온 채원은 한적한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그녀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가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비명은 터져나오지 못했다. 건장한 남자 두 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의 얼굴은 증오와 악의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남성들의 완력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로 향했다. 비상계단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권주원. 그녀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한편 상영관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주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긴 시간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채원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가 걸어갔던 복도를 미친 듯이 되짚어갔다. 그때 비상구 문틈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오늘 아침 그녀의 머리에서 보았던 작은 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주원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색하게 웃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빼앗긴 최상위 포식자의 냉혹하고 잔인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즉시 영화관 지배인을 찾아가 멱살을 잡다시피 끌고 보안실로 향했다. 그의 살기에 찬 눈빛의 지배인은 벌벌 떨며 모든 CCTV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채원이 건장한 남자들에게 끌려 비상구로 사라지는 끔찍한 장면을. 그의 눈이 사리로 번뜩였다. 그는 끌고 가는 남자들 중 한 명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동네 건달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장 팀장 나다. 한채원 내 여자가 납치됐다. 그의 입에서 내 여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지금 당장 인력 총동원해서 위치 추적해. XX동 CGV 건물. 비상구 쪽 CCTV 영상 5분 안에 내 쪽으로 쏠 테니 그 개자식들 동선 파악하고. 그는 일방적으로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지배인에게서 CCTV 원본 영상을 받아 즉시 장 팀장에게 전송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정지되어 있는 공포에 질린 채원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지옥으로 끌려갔다. 그의 주먹에서 뼈마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장 팀장이었다. 차량 번호 확인됐다. 지금 추적 중이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는 보안실을 나와 어두운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냥감의 피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맹세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 자들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도시의 밤은 거대한 회색 거미줄 같았다. 장석호 팀장의 경찰팀은 거미줄의 모든 가닥을 훑으며 먹잇감을 추적했다. 교통통제센터의 모든 CCTV와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가 동원되었다. 권주원은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그 거미줄의 중심을 향해 질주했다. 그의 헬멧 속에서는 장 팀장이 보내오는 실시간 정보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의 마음은 차가운 분노로 이성은 오직 하나의 목표로 예리하게 벼려져 있었다. 추적의 끝은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창고 단지였다. 낡은 컨테이너들과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을씨년스러운 괴물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장 팀장은
통신으로 특수기동대가 도착해 포위망을 완성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주원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창고 안에서 채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기다릴 수 없어. 그는 통신을 끊어버렸다. 그는 오토바이를 어둠 속에 숨기고 소리 없이 창고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굳게 닫힌 정문 대신 그는 낡은 배관을 타고 2층에 깨진 유리창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어둠 속을 가르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창고 내부는 희미한 정우 하나의 의지에 간신히 형태를 분간할 수 있었다. 그 중앙에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한 채원이 있었다. 그녀의 주위를 건달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박소진과 그녀의 어머니가 증오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소진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감히 누굴 넘봐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주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리 없이 나타나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의 목을 팔로 감아 순식간에 기절시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경악했다. 누구야? 다른 건달들이 당황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주원은 더 이상 PC방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로 단련된 인간 병기였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그는 주변의 쇠에 파이프를 무기 삼아 그들의 공격을 막고 급소를 노려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1명, 2명 건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나갔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휘두른 칼에 그의 팔이 깊게 베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그의 눈에는 채원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만이 불타고 있었다. 마지막 건달마저 쓰러뜨린 그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박소진 모녀를 향해 돌아섰을 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장석호 팀장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제압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남은 이들을 모두 체포하기 시작했다. 장 팀장은 주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미친놈. 주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채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칼로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냈다. 자유로워진 순간 그녀는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주원은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온몸을 휘감던 사리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장면이 바뀌고 병원의 하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사가 주원의 팔에 깊게 난 자상을 소독하고 꿰매고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 과정을 받아냈다. 채원은 그의 옆에 앉아 눈물 젖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입은 상처가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후벼 팠다. 잠시 후 장석호 팀장이 들어와 모든 조사가 끝났다고 알려주었다. 박소진과 그녀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장 팀장이 떠나고 병실에는 둘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채원은 그의 붕대 감긴 팔을 보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새겨진 새로운 흉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라면 이 사람이라면 믿고 기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유산 상속 과정에서 친절한 얼굴 뒤에 탐욕을 숨기고 접근했던 삼촌 한태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위조된 서류와 끊임없는 협박, 그리고 자신을 나이 많은 사업객에 팔아넘기려 했던 끔찍한 계획까지.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공포와 부당함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다. 주원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분노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건달들과 박소진을 향했던 분노는 이제 새로운 목표 한태식을 향해 활활 타올랐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리는 그녀를 자신의 다치지 않은 팔로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울지 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전부 다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인생을 건 약속을 했다. 내 아버지 집, 내 그림, 그리고 내 인생까지. 내가 전부 다 되찾아 줄게. 약속해. 그 약속은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며칠 후 주원과 채원은 서울의 심장부 강남으로 향했다. 낡은 PC방과 허름한 옥탑방이 있던 동네와는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화려한 명품샵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채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주원은 그런 그녀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손의 감촉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채원의 부모님이 남기신 이제는 삼촌 한태식의 가족이 차지해버린 대저택이었다. 아름다운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한태식이었다. 그는 채원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주원을 보고 경멸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네가 미쳤구나, 한채원. 감히 여길 다시 찾아와 옆에는 또 어디서 데려온지도 모를 깡패놈까지 달고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당장 꺼지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그들을 위협했다.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나와 채원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한태식은 위조된 서류가 담긴 서류철을 흔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집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내 소유야. 넌 이미 모든 걸 포기했잖아. 이제 와서 어쩔 건데. 그가 채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택 앞으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다. 가장 선두에 있던 차의 문이 열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는 노인이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YS그룹의 권 회장, 바로 권주원의 아버지였다. 그의 뒤를 이어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명품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내렸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태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YS그룹의 법무팀을 이끄는 수석 변호사가 한태식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태식 씨, 당신은 사문서 위조 횡령 협박 및 감금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될 예정입니다. 그는 가지고 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한태식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한태식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당신들이 뭔데 대체 누구냐고. 수석 변호사는 대답 대신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권주원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소개하죠. 이분은 저희 YS그룹의 후계자이신 권주원 전무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분은 그룹을 이끄시는 회장님이시고요. 그 소개가 끝나는 순간 한태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YS그룹. 그 이름의 무게는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와 아들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 회장은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경멸적인 시선만을 던지고는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주원은 아버지와 잠시 마주 섰다. 권 회장의 입에서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라는 말이 나왔지만
주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합니다, 아버지. 그의 대답에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권 회장은 더 말하지 않고 씁쓸한 표정으로 채 올랐다. 변호사들과 보안팀이 한태식 일가를 처리하는 동안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마침내 거대한 저택에는 주원과 채원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해질녘에 아름다운 빛이 쏟아져 내리는 정원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빼앗겼던 그녀의 공간이었다. 주원은 자신의 붕대 감긴 팔과 평범한 옷차림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이 화려한 저택을 보며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채원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오직 그녀만을 향해 있었다. 한채원, 난 좋은 놈이 아니야. 과거도 엉망이고 성격도 개같지. 하지만 약속할 수 있는 건 너 하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나 같은 놈이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채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네, 결혼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주원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그녀를 힘껏 안았다. 두 사람은 해질녘의 정원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의 귓게 채원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의 구원자. 그는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니, 네가 나의 구원자야, 한채원. 상처 입은 두 개의 심장이 마침내 서로를 만나 하나의 완전한 멜로디를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